지난달 발생한 강원도 인제 산불의 실화자가 형사 입건됐습니다. 당시 산불로 축구장 480개가 넘는 규모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지만 정작 이 실화자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에 그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달 4월에 이 산불이 발생했는데 고령의 마을 주민을 경찰이 실화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지목을 한 거죠? 네, 불은 지난 4월 4일 오후 2시 43분경 남전 약수터 인근 텃밭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2시 45분을 기준으로 해서 인제대교를 통과한 차량을 토대로 목격자 4명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예. 그리고 근처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서 이 산불 실화자로 고령의 A씨를 지목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이 A씨는 산불 신고 시각을 전후해서 근처의 약수터 근처에서 잡풀 등을 태우는 행위를 했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인제의 산불이 지금 커졌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예. 이 고령의 A씨를 실화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겠지만 당시에도 굉장히 큰 산불이었고 그런 만큼 피해도 23억이 넘을 만큼 굉장히 큰 액수인데 처벌은 굉장히 가벼울 것이다 이런 전망이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현행법상 산림보호법상 실화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예. 이 실화자라고 한다면 고의로 산불을 낸 것이 아니라 이제 과실로 산불을 낸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예.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지만 어찌됐든 현행 법 체계가 고의범보다는 과실범에 대해서 더 약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피해 규모가 엄청나게 큼에도 불구하고 법정형에 따라서는 굉장히 낮은 형벌이 선고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90세가 넘는 고령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기소를 하는 것도 지금 불구속 상태로 기소가 된 것으로 알려졌고요. 예. 아무래도 좀 고령으로 인해서 인신 확보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형량은 그런데 재산상의 책임은 혹시 물을 수 없을까요? 재산상의 책임은 당연히 물을 수 있는 것이 민형사상 책임은 별개이기 때문에 이분은 민법상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피해 규모가 약 23억 원이고 이에 대해서 피해 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이것은 형사처벌로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입증이 되었을 경우를 전제로 예. 한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개인이 23억이 더군다나 이제 여기 계시는 고령의 이분이 23억이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뭐 채무자에게 돈이 없다면 채권자들은 이것을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뭐 이제 뭐 이 불이 나면 워낙에 피해가 이제 크기 때문에 큰 피해와는 좀 다르게 실형 선고가 적습니다. 뭐 이 선고 내용도 보면 집행유예가 많이 있는데 처벌 규정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당연히 나올 법한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기존에 사실 재작년에 한 244헥타르 정도를 태운 사람이 실제로 실형을 받은 적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 사건의 경우 345헥타르 정도라고 하면 그거보다 좀 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 징역형의 선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는 추세이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좀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법정형을 무겁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실제로 아무래도 과실범을 낮게 처벌한다고 할지라도 피해 규모가 있는 만큼 어느 정도 법정형을 높이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석 달 넘게 버닝썬 때문에 참 대한민국이 시끌시끌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텐데요. 근데 이게 지금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일종의 전망도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근데 오늘인가요? 아직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이제 승리 씨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이 부분과 이제 연관돼서 이제 유사하게 기존에 우려가 제기돼 왔었던 이 용두삼이라는 지적이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구속영장 기각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서 굉장히 승리 씨가 구속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예. 변호사들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지금 성매매 횡령과 식품위생법 혐의의 경우 법정형 자체가 낮고 이로 인해서 구속이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서 예. 어렵지 않겠냐. 하지만 횡령으로 조금 적용을 해서 더군다나 피해 액수가 경찰에서 밝힌 사실로는 약 5억 3천여만 원입니다. 예. 이게 인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구속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왔습니다. 예. 그런데 판사가 밝힌 이제 구속영장 기각 사유는 일단 성매매 혐의랄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라고 보는데 네. 그것으로 구속을 시키기는 조금 어렵고 예.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승리 씨의 경우 계속해서 혐의 사실을 부인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횡령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이게 횡령이다라고 본다면 구속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예. 예.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정말 횡령이라고 볼지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의견이 분분하다라고 하면 이것은 본안에서 다투어야 할 것이지 예. 구속을 시켜서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예. 예. 승리 씨도 그렇지만 지금 경찰총장으로 지목됐던 윤모 총경 이분의 수사 결과도 지금 나왔는데 직권남용 혐의는 적용이 됐는데 뇌물죄라든지 청탁금지법은 해당이 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현재 윤 총경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직권남용과 지금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가 있었고요. 하나는 이제 뇌물을 받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 혹은 형법상 뇌물 혐의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제 그 공무상 비밀 누설과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2016년 7월에 승리 씨와 유모 씨가 이제 함께 차린 몽키 뮤지엄이라는 술집에 대해서 식품위생법 신고가 들어갔는데 예.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물었고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관련해서 혐의 사실이 인정이 되어서 이것은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는데요. 조금 많은 분들이 황당해하고 좀 분노를 하셨던 부분이 지금 청탁금지법 관련해서는 이게 혐의 없음 의견으로 올라갔습니다. 예. 네, 이유가 2년 동안 골프 4번, 식사 6번, 그리고 K-팝 콘서트 티켓 3차례 정도 받았다라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치면 2017년에는 90여만 원, 그리고 지난해는 177여만 원으로 2년간 268만 원 정도입니다. 예. 근데 청탁금지법상 한 회계년도에 300만 원, 그리고 1회에 100만 원이 넘지 않으면 이것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조금 황당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이 기준에 미달한 경우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경찰 일선에서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사법 처리는 어렵고 다만 이제 과태료 처분, 행정상의 처분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 어쨌든 직무 관련성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았고요. 형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는 대가성이 없다라고 본 부분입니다. 예, 그 청탁금지법과 별개로 뇌물죄가 적용이 되기 위해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의 친분 관계에 비추어 보아서 구체적으로 대가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예.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렇게 업무상 이야기를 해준 거나 이런 게 예. 모두 대가성이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버닝썬에서 벌어진 여러 이제 범죄 혐의들 중에 너무 여러 가지가 있어서 많은 걸 언급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 핵심 인물들과 어떤 경찰의 유착 관계 이것도 사실 핵심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이제 여러 기준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이나 여러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친분은 있는데 법적으로 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된 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에도 해당하지 않고 예. 형법상 뇌물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경찰이 내렸는데 사실 경찰이 명운을 걸고 수사를 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는데 예. 또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식구인 이제 윤 총경에 대해서 이런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국민적인 비판을 조금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이걸 바라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시각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예,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촉발시킨 제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김상교 씨, 워낙 이제 널리 알려진 인물이라서
근데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 사건 이제 김상규 씨의 경우 지난해 11월에 버닝썬에 출입을 했다가 안에서 어떤 여성이 끌려나가는 것을 보고 신고를 했는데 폭행을 오히려 당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도중에 본인이 오히려 체포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때문에 경찰과 버닝썬 사이에 유착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지금 대중에게 처음으로 알린 인물로 평가가 되는데요. 예. 이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알리고 고소 행위를 하자 버닝썬의 여성 MD 그리고 뭐 애나라고 알려진 인물이죠. 네, 이분을 포함해서 2명이 김상규 씨가 자신을 강제추행했다라고 고소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경찰은 이 고소 사건과 더불어서 CCTV 등을 확보해서 다른 여성 2명에 대해서도 성추행 혐의가 있다라고 보고 수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예. 클럽 내 CCTV나 동선 그리고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보았을 때 1명은 제외하고 3명에 대해서는 성추행 혐의가 인정이 되었다라고 예. 보고 현재 지금 송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밖에도 지금 구체적으로 그 안에 가드를 폭행하고 집기를 집어 던지는 CCTV 영상으로 인해서 업무방해 혐의도 같이 기소 의견으로 올라갔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일련의 이야기들을 쭉 나누어 보고 있는데 앞서 변호사께서도 경찰에서 굉장히 명운을 걸겠다라고 할 만큼 수사 의지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약부터 탈세 그리고 유착 의혹에 이르기까지 좀 속 시원하게 밝혀진 게 없다 이런 지적과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인데 이대로 사건이 그냥 종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종결돼서는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예.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었다고 해서 이분이 무죄라는 것은 아니고요. 앞으로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구속영장은 재청구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 이제 한편 뭐 경찰에 대해서는 약간 혐의 없음 쪽으로 가고 또 승리 씨에 대해서는 나름 또 경찰이 실제로 영장 실질 심사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할 만큼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사법부 판단으로 조금 좌절되는 측면이 있었고 한쪽에서는 약간 제 식구 감싸기의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앞으로 어찌되었든 수사가 끝나지는 않았지만 동력이 약간 상실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더라도 예. 반면교사해서 더욱 열심히 수사를 진행해서 절대 용두사미로 끝나서는 안 될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죠.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많은 관심을 모았었는데 지금 중형이 구형이 됐다.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일단은 사건의 개요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보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정말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냈던 숙명여고에 자신들의 자녀 쌍둥이 2명이 다니는데 시험지를 유출을 해서 뭐 정말 문이과 거의 1등 탑 성적을 나오게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의심이 들어서 수사에 착수를 했고 결국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해서는 구속되어서 수사와 재판이 진행이 되었는데요. 예. 이 재판이 어제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중형을 구형을 했는데 징역 7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예. 업무 방해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네네. 예. 그런데 이 행위가 여러 차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제 법정형으로는 7년 6개월까지 구형이 가능하고 선고가 가능한데요. 예. 7년을 구형을 했다라는 것은 거의 가능한 최대의 형량을 구형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검찰에서는 일단 이분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반성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많은 분들의 불신을 자아냈다라는 점에서 죄질이 네. 불량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굉장히 센 형량을 구형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최고형을 검찰이 구형한 것인데 발언을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범죄를 숨기려 쌍둥이 딸의 인성까지 파괴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인 전 교무부장이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면서 최고치의 형량을 구형한 것인데요. 근데 이 전 교무부장,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계속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혐의를. 글쎄요, 이거 왜 이런 태도로 일관한다고 보십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예, 예.
굉장히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CCTV상 예. 이 교무부장이 시험지를 유출한, 답안지를 유출하는 장면이 없다라는 것인데요. 네. 그 밖에 이분이 유출을 했다라는 정황 증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수사를 통해서 답안지만 적혀져 있는 메모장도 발견이 되었고 예. 쌍둥이들의 휴대폰에서도 관련해서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네. 그리고 이 교무부장의 경우 초과 근무를 하면서 이 대장상에 기록을 하지 않았던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예. 관련해서 사건들을 보면 정황상 유출을 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정말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관련해서 이제 쌍둥이 딸들은 조사 도중에 환청이 들린다, 뭐 이상한 게 보인다라는 등으로 이상한 이야기도 했다가 재판에 나와서 진술을 할 때는 굉장히 명확하고 또렷하게 또 진술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검찰 입장에서는 자신의 범죄를 숨기려고 쌍둥이 딸들의 인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와 같은 발언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앞서 좀 아주 명쾌하고 정확한 증거가 없어서 부인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의견도 밝혀주셨는데 네. 거기에 대한 좀 보충을 하려는 노력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에 계량 경제학자가 증인으로 이제 검찰의 요청으로 나왔다고 하는데 네. 이 학자는 이제 학자께서 나와서 어떤 내용을 좀 증언을 하게 된 건가요? 계량 경제학이라는 이야기를 저도 여기서 처음 들었는데요. 예. 관련 학문은 이제 통계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경제 현상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경제학이라고 합니다. 뭐 예. 일종의 수학, 통계학, 경제학이 결합된 형태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검찰에서 이 교수님을 불러서 증언을 한 이유가 관련해서 굉장히 쉬운 문제였는데 쌍둥이 딸들이 오히려 어려운 문제는 맞췄는데 이 쉬운 문제가 정답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전 정답을 여러 차례 적어서 틀린 사실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오히려 왜 쉬운 문제를 그것도 예전의 정답을 쓸 수가 있냐, 이게 확률적으로 말이 되냐라는 의문을 토대로 해서 예. 전문가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예. 예, 나와서 이제 진술을 하고 질문에 진술을 하기를 한 명은 자연계였습니다. 자연계 시험에서 특정 학생이 정정된 6개 문제 중 5개 문제에서 이전의 정답을 선택할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예. 물었을 때 예. 10만 번 중에 4.3번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한 명은 인문계였는데요. 이제 인문계 시험에서 정정된 3개 문제에서 정정되기 전 답변을 할 확률은 어떻게 되냐라고 예. 했을 때 100번 중에 2.8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두 가지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100만 번 중에 2.4번이라고 합니다. 정말 희박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이전에 그 정답지를 보지 않고서는 네네네. 이런 상황이 동시에 발생하기 정말 어렵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기 위해서 검찰 쪽에서 전문가 증인을 이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확률상으로는 굉장히 낮았다라는 게 이제 인식은 되는데 일단 중요한 건 또 재판 결과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것일 것 같아서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개인적으로 판사들 입장에서도 약간 직접적인 증거가 없을 때는 정황 증거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냐를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예.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술은 또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검찰에서 히든카드로 이것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뭐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어떤 결정적인 한방, 뭐 CCTV라든지 이런 게 있었다면 네. 반대로 이제 이런 장면은 펼쳐지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사전에 유출된 정답을 쌍둥이들이 미리 알았고 그 오답들을 여러 차례 이제 똑같이 기재했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이 펼쳐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재판부가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짧게 저희가 하나만 여쭤보면 그럼 지금 7년을 구형했잖아요. 네. 7년을 구형했으면 이런 상황들을 총 바라본 재판부가 어느 정도로 선고하느냐, 물론 이제 재판 결과를 저희가 봐야 알겠습니다만 어떻게 혹시 예측하세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보통 법원은 구형만큼을 선고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예.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뭐 심각했던 사건, 뭐 사형가 이제 그 사람이 살해되었던 그런 예, 예. 사건에서는 구형보다도 높게 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정말 손에 꼽힐 정도로 예외적인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구형보다는 다소 낮은 정도의 형량을 선고를 하는데
이걸 만약에 유죄로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뭐 5년 내외로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예. 하지만 어찌 되었던 이 사건은 무죄로 나올 가능성도 없지는 않기 때문에 아, 그래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황 증거만 예, 있고 예.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측면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만약에 유죄가 선고된다라고 한다면 5년 내외 정도로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도록 하죠. 오늘은 세 가지 주제 함께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김영주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